이어서 8장 기독교 신학자들 중세 과학과의 타협점을 찾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78페이지 첫째 줄 시작하자마자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둘러싼 가장 뿌리 깊은 잘못된 시각 중 하나가 기독교의 신앙과 과학이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시각이 잘못되었는지를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로마 제국이 북에서 남하하는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몰락의 길을 걸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과학의 산실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529년 선 베네딕트 스토원이 로마의 남동쪽에 최초로 세워진 이후로 유럽 각지에 수도원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 수도원의 원래 목적은 교회의 타락과 신앙의 세속화를 막아내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금욕과 엄격한 공동체 생활과 교육과 학문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원에는 학교, 도서관, 필사실 등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 장래의 수도사를 희망하는 예비 수도사들에게 글쓰기, 라틴어뿐만 아니라 수사학, 논리학, 기하학, 청문학 등 우리가 알고 있는 3학, 4학과를 가르쳐 온 것입니다. 교과서 81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6세기에는 그리스의 자연 철학적 고전들이 수도원 교육 과정에 정식으로 자리하였으며 그리스의 자연 과학 책들과 세네카, 플리니우스 등 로마의 백과사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보들이 자연 철학적 저작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고대 과학의 전통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세 번째 줄 이러한 오랜 역사적 관행이 지속되었기에 중세 초기의 기독교 교보들은 그리스 과학적 유산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신국론에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데아를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온갖 유혹과 죄로 가득 찬 현실 세계에서 참된 세계인 이데아, 즉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중세의 최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1256년 파리 대학의 신학부 교수로 취임한 이래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은 신의 계시에 의해 얻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이중 신앙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철학을 포함한 과학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적절한 화해를 통하여서 충돌을 피하고 자연 해석에 대한 인간 이성의 노력 자체를 신의 계시로 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학을 신학 안에 포섭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과서 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르네상스 이후 근대 과학자들의 자연 탐구는 사실상 신학적 동기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적 탐구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별한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자연을 신이 인간에게 준비한 제2의 성경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은 신앙과 과학 사이의 모순과 갈등보다는 융합과 조화를 발견함으로써 근대 과학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재의 저자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도 모두 옳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에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가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룩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과학과 신앙이 서로 배척하고 자신만의 고집을 주장했다라면 인류는 현재보다 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과 신앙 모두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고 또 별을 관찰하고 하라고 하였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그의 책 알마게스트에서 별의 밝기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BC 150년경에 그리스의 히파르코스가 별들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면서 밝기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히파르코스는 책을 남기거나 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책인 알마게스트를 통하여서 당시의 천문학 학문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천여 개의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20여 개의 별을 1등급으로, 육안으로 겨우 식별이 가능한 별을 6등급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밝기를 가진 별들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였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체들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태양은 마이너스 26.7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달은 마이너스 12.9, 금성은 마이너스 4.6, 수성은 마이너스 1.9 등급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행성을 제외한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 별로서 마이너스 1.44에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밝은 별로 알고 있는 폴라리스, 즉 북극성은 1.97, 즉 2등급에 해당하는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태양의 신인 아폴론의 동생이며 달의 여신인 아프로테미스가 오리온을 좋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아폴론이 전가를 보내어 오리온을 죽이자 아르테미스는 무척 슬퍼하며 오리온을 하늘로 보내어 별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오리온이 데리고 다녔던 사냥개도 하늘에 별자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큰 개 자리의 알파별이 바로 시리우스 별인 것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이 시리우스 별을 늑대별 또는 청랑성이라고 부르는데, 시리우스 별이 푸른빛의 늑대의 눈
닮아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을 떠나서 시리우스 별을 개의 시각으로 바라본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이제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별들을 관측하게 되어지는데 별은 크게 6등급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가장 밝은 별이 1등급이고 가장 어두운 별이 6등급인데 이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2.5배의 밝기 차이가 납니다. 하기 때문에 6등급하고 1등급하고의 별의 밝기 차이는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1등급하고 6등급은 상당히 많은 이런 밝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별을 관측할 때에 어떤 별을 관측할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별은 북극성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북극성의 밝기는 몇 등급입니까? 1.97, 거의 2등급 별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밝은 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북극성은 북박이 별이라고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라는 별인데 이 시리우스라는 별은 마이너스 1.46등급, 즉 이 북극성보다도 3단계나 높은 이런 밝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우스 별은 상당히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밤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별은 바로 시리우스 별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가장 반짝이는 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리우스 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별의 밝기하고 행성의 밝기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태양하고 달 빼고 나머지 별을 보게 되어지면 금성이 몇 등급이에요? 마이너스 4.6등급, 거의 5등급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목성이 2.94, 마이너스 3등급, 또 화성도 마이너스 2.91등급으로 마이너스 3등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성, 화성, 금성은 이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우스 별보다도 몇십 배 밝은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워크숍의 과제가 별을 관측하는 것인데 별을 관측하는 것보다 뭐를 관측하는 게 훨씬 쉬워요? 행성을 관측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성이나 목성, 화성을 여러분이 이 관측의 대상으로 삼거나 조금 힘들면 달을 관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실제적인 이제 밤하늘을 촬영한 것인데 이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시리우스 별이에요. 이게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인데 이 시리우스 별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금성을 보면 밝기 차이가 어때요? 확연하게 이 금성이 시리우스 별과는 너무도 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리우스 별은 그냥 여러 별들보다 조금 밝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별 무리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보이면 그건 시리우스 별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금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별들은 다른 별들보다는 확연하게 크게 보이는 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금성이나 화성 이런 또 별들을 관측의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제가 신문을 스크랩한 것인데 엊그제 3월 30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유성우가 보였는데, 유성우가 보통 이제 뭐 한 개, 많으면 한 두세 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유성우가 아주 수백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이제 장면이 보였는데, 이것은 이제 별똥별이 아니라 로켓 펠컨 9의 잔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인공위성을 하나 발사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우리 채팅창 이제 좀 제가 여러분에게 인공위성을 하나 띄우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요?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 한 150개 국가 중에서 한 10개 나라도 채 안 돼요. 엄청 비싼 거죠. 몇 천억, 몇 조억 정도 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공위성 하나를 발사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인가 한번 채팅창에 한번 글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인공위성을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요?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천억 정도. 아, 천억 정도. 답이 불행해도 내 손을 못 주잖아. 천억보다 낮게 하거나 가슴을 불러. 낮은 쪽을 가게 되는 높은 쪽을 가게 되는 낮게 어느 정도. 대충 천억이면 낮은 500억 정도. 우리 학생들은 보통 어, 천억에서 한 500억 정도를 했는데 우리 답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와, 권선미 학생은 5억 원만 주면 인공위성을 쏠 수 있다라고 하고 박건 학생은 1조 정도. 제가 생각한 것도 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드는 걸로 생각했어요. 고수석 학생도 2조, 이태빈 학생 7천억, 그다음 5천억, 1억이 많네 이상하게. 5억, 1억이 많네요. 정답은 이채현 학생이 가장 근사치에 맞췄습니다. 근데 인공위성 하나 쏘는데 드는 비용이 11억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로켓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보냈는데 11억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금 신문에 났던 기사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 로켓 펠컨 9이라는 이 우주선은 인공위성을 실을 때 보통 우리는 한 개, 뭐 두 개 정도 시타고 생각하는데 이 로켓 펠컨 9에는 인공위성이 146개의 인공위성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5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실어 놔두니까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켓 펠컨 9의 로켓은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9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론을 날려보면 알겠지만 드론을 이제 날리면 이제 날아가다가 다시 자기 위치에 되돌아오잖아요. 그죠? 상륙하듯이 이 펠컨 9 로켓도 발사되어지면 그 인물을 마치 우주로 인공위성들을 밀어내고 다시 처음 발사한 지역에 다시 착륙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의 발사 비용을 대폭 줄이는 거죠. 테슬라사가 이 인공위성 발사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렇게 싸게 하면서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900억 원의 이익을 남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저는 오늘 이 기사 보기 전에 한 인공위성은 한 3천억 정도 한 5천억 정도 들 것이라는 생각이 확 이제 바뀌게 되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빠르게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펠컨 로켓이 현재 이렇게 발사하고 내려오다가 고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제 그것이 대기권에 타면서 발생한 것이 3월 30일 날 유성호의 실체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별자리를 관측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에 있어서 이 과목의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하고 또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서 어떤 별이 뭐 금성인지 아까 우리가 밝기 차이는 보지만 그거 어떤 별이 금성인지 어떤 게 화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이 스텔라리움이라는 이 웹 프로그램이어서 이 스텔라리움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북 또는 PC에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학교에 노트북에 이 컴퓨터에도 깔아보았는데 이 스카리움은 이제 단어를 치고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이 스카리움이라는 이제 이런
이게 해상도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스타디움이 이게 프로그램, 아까는 제가 이 프로그램 돌렸을 때는 제대로 잘 떴었는데,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카디움은 이게 띄면 이 스마트폰이 있는 또 이 노트북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시간에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대로 똑같이 보여줘요. 방향하고 크기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위치하고 똑같이. 그리고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 저녁에 시간을 이렇게 스코를 바를 조정해서 9시에 별의 상태 또 새벽 1시에 별의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조정하면 거기에 그 별의 이름하고 위치하고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으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만 가동하면 즉시 무슨 별인지 또 몇 시에 별이 뜨는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인 스텔라 리움을 깔아서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는 별이 몇 시에 어느 쪽에서 뜨는지를 여러분이 정보를 관측하면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이 봄철에 뜨는 별자리 모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10개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또 이렇게 봄철에 여러 별자리들이 있는데 다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별자리 관측하는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광해입니다. 광해는 이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이제 도시의 불빛 때문에 이 별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별을 관측하지 못하는 것인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광해라는 자료를 찾으면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광해 지수 사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광해 지수 사이트를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 현재 이 전 세계의 지도의 광해의 정도를 칼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 광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동시켜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끌고 오게 되어지면 지금 일본은 전체적으로 광해가 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북한은 거의 광해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몽골도 거의 광해가 없어서 별들을 그 광해 몽골을 다녀온 사람들은 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별 보기 좋은 곳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남한을 보면 대단히 이런 광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강원도 이 지역에 가면 이 광해가 조금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으로는 이 평창에서 한 30분 정도 가게 되어지면 육백마지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육백마지기는 해발이 한 1200m 정도 되어지는 산인데 차를 타고 1200m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에는 이 풍력발전소가 한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풍력발전소에 기자재를 옮기느라고 이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산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200m 산을.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산의 경치와 또 밤이 되어지면 이 몽골에는 비길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광해 지도를 이용해서 또 여러분의 지역을 또 관찰해서 좀 도시의 불빛이 적고 또 안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인간이 한 2,500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10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광해 지도를 보면 이 강원도 쪽이 광해가 많이 없고 하지만 이 도심에도 이 광해 지도를 살펴보면 조금 빛이
광기가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좀 좋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